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낯선 아이를 만나자 이렇게 묻습니다. 너 몇 살이야? 대뜸 나이부터 물어보는 이 꼬마의 꼰대 짓에 왜 나이를 물어보냐고 물었더니 나이를 알아야지 형인지 누나인지 동생인지 알 거 아니냐고 대답을 했다는군요. 그러고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이 나이가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규정하고 또 관계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 정보로 대접받아온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빠르면은 내년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기준으로 해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최대 2살까지 어려지는 셈이니까 좋아할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완장이 되거나 또 반대로 제약이 되지 않는 세상, 그래서 서로의 나이를 잊고 공감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더 자유로운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5시 브리핑에서는요, 윤석열 정부의 1차 장관 인선 발표 내용과 인선의 특징 살펴보겠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대립,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제안했다는 소식과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금 전인 오후 5시 국회 화상 연설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픽 인터뷰에서는요, 최이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검찰 개혁과 민생 개혁 사이에 고민하는 민주당의 딜레마와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한 견해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에서 여러분의 실시간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기상의 뉴스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자,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맹영균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예.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기준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줄 분인가의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다. 어제 많이 다 보도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추경호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국토부 장관,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도 이제 지명을 했는데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가 낙점이 됐습니다. 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그리고 과기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 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네. 뭐 낯익은 이름들도 있고요. 예. 자, 이번 주 안으로 이제 남아 있는 자리들도 다 임명이 될 예정인 거죠?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고요. 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 인물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임박했다. 네네. 이르면은 모레에 좀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리고요. 네. 다만 이 대통령실 참모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이 임명돼야 하죠. 일단 장관 인선부터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행안부 장관 후보로 좀 거론이 되던 이태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네네. 인수위원이 조금 전에 전격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아하.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러면서 사퇴를 했는데요. 네네. 아시다시피 안철수 위원장의 측근이죠. 그 대선 국면에서 단일화를 물밑 협상에서 진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입각 문제를 둘러싸고 좀 이상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태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인수위원이 전격 사퇴했다는 소식 들려왔고요. 이번에 그 1차 인선을 보게 되면 다양성이 뭐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들 기사에서 네네. 아는 사람 이렇게 네 글자만 적기도 예.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평균 연령이 60.5세고요. 60대가 5명, 56세가 가장 어린 분입니다. 네. 여성은 단 1명이고요. 또 영남 출신이 많습니다. 5명이 영남 출신이었고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60대 남성이 주류라는 점에서 좀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친분이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기용되면서 좀 참신함도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이 윤 당선인이 친하더라도 일 잘하면 부르겠다 이런 의중을 좀 내비쳤다고 해요. 네. 예컨대 복지부 장관 후보 이제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은 당선인과 40년 지기로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지금 또는 과거에 당선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눈에 띄기도 하죠. 인수위원도 있고 당선인 특보 또 캠프 때부터 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상한 대로 민주당은 명확한 기준도 철학도 없는 제 식구 나눠먹기식 인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아는 사람을 부르면 너무 아는 사람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생판 모르는 사람 부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선자가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는 사람의 범위가 제한돼 있죠. 그렇죠. 학연, 음흠.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뭐 네. 이런 데 제한되어 있고 또는 검찰 인맥인데 그렇죠. 그러면 아는 사람 부른다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장관 인선이 무척 중요한데 눈에 확 들어오는 인사는 없었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원희룡 씨가 장관으로 인선된 게 확 들어온다. 뭐 주목할 만하다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희룡 씨가 그런 자리에 적임이 아니라 그런 판단을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선거 과정에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라 얼마든지 입각이 예상되는 상태인데 하여튼 그 정도가 주목할 만한 거고 나머지는 좀 정말 모르겠고 이분이 왜 여기 앉아 계시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이명밖에 친이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선거 국민의힘에서 윤핵관 얘기하면서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란 사람들이 몇 명 거명됐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친이명밖에였죠. 네. 이런 그 친이계 인사들로 된 정권이다라는 점을 이번 인사를 통해서도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능력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장관직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꼽을 만한 사람이 너무 없어 보여서요.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간 희한한 사고를 가지신 분인데 지난번에 썼던 칼럼이 오늘 이제 조명받기도 합니다. 결혼 출산이 애국이다. 뭐 여기까지도 좋은데 암 치료의 특효약이 결혼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건 정말 외과 의사하고 암 관련해서 진료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서는 뭐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칼럼이기도 하고요. 뭐 근거도 나름대로 제시하셨던데 의사가 아닌 분이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게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애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애들 하나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20년 동안 30년 동안 뭐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또 뭐 견적 안 나온다 엄두를 못 내고 이런 있는 사람들 분들이 되게 많죠. 많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중에 많은데 그냥 무조건 뭐 결혼하고 애만 많이 나오면 뭐 된다. 그게 애국이다. 또는 뭐 심지어 위인이다 이런 말도 했다는데요. 이건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방식이고요. 이런 분이 보건복지 정책을 좌우한다? 이러면 약간 현기증 나는 상황입니다. 복지라는 거는 애국주의랄까? 이런 국가주의랄까? 네. 이런 거를 앞세워가지고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데요. 또 문화체육부 장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앙일보 기자가 됐습니다. 언론사 기자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화체육부라는 게 관광 업무도 하고 문화 업무 전반인데 언론 정책도 물론 다룹니다만 정치권하고 부지런히 코드를 맞췄던 사람으로 유명한 기자거든요. 이 박 기자란 분이 이분이 문화 정책 전반을 총괄한다면 와 이거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 초기에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파동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사람 또는 정권하고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겐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계적인 뭐 영화 감독이어도 지원해서 배제하고 우리 K
콘텐츠가 뭐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럴 때 혹시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어지러운 인사였고요. 8명의 장관 후보자를 꼽았는데 말로는 능력만 보았다고 하는데 그런 근거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요. 인사 이후에 나오는 뒷얘기들은 온통 뭐 40년 직위였다 뭐 이런 거고요. 특히 여가부 장관도 그런데 폐지하겠다면서 또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러면 여가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뭐 하여튼 이런 게 좀 네네. 예측 가능한 뭔가 행정이나 또는 인사가 돼야 되는데 아쉬웠고요. 가장 아쉬운 건 통합형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또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사라고 볼 만한 인사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쉽습니다. 또 하나는 속도가 좀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데 이게 신중한 건지 아니면 인물난 때문인지 또는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원직 사퇴를 통해서 보면 뭔가 불협화음이나 자리 다툼도 있는 것으로 그런 보이거든요. 걸로 보이죠. 예. 이렇다면 좀 걱정이고요. 마지막 만약 이게 최선이라면 이건 무능한 거거든요. 앞으로 인사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를 반영하는 인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검찰 개혁 이슈가 주말 내내 뜨거웠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이라는 이 말이 아주 다시 한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과 관련해서 입법 강행 처리를 좀 예고를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좀 당론을 정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게 아니다.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겠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속도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은 관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 다만 시기나 방법에서는 강론이 있을 수 있어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 내용들이 들려왔고요. 자, 지금 이와 관련돼서 뭐 그 검수완박 관련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 중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관련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예,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는 직무 수행할 의미가 없다라고 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보다 이제 지난해부터 적용돼서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좀 우선이다라는 거고요. 대검은 이례적으로 이 김 총장의 발언을 생중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서 좀 검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여론전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선출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권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선 불복이라는 말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검찰 공화국이라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이제 약간의 좀 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조금 전에 만났어요. 아하. 그러니까 일단 인사는 화기애애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력의 모범적인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도울 것은 확실히 돕겠다. 다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원칙 하에서 접점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했어요. 또 약간의 신경전도 좀 있었는데 인사청문회는 협조하겠다. 근데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 협조를 좀 요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기준과 같아야 한다. 과도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약간의 좀 신경전도 네네. 보이긴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단어가 세요. 뭐 검찰 수사권 정상화 뭐 이런 표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전에 국회에서 정부 부처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권한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그 수장부터 반발하는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해경 없앤 적도 있고요. 네. 다른 부서도 이건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검찰의 힘이다라고 네네, 느껴지네요. 다른 부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검사들은 대놓고 반발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검사들은 사실 다 똑같죠.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어떤 사람이 변호사 개업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사실 천문학적입니다. 한동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이라는 가장 큰 대형 로펌에서 4년 동안 18억 원 받았다 그래서 시민들이 네. 분노하고 그랬다는데 검사장급 검사가 퇴직해서 변호사가 돼서 대형 법률 회사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몇 배 더 벌 겁니다. 아마. 몇 개 더 벌까요? 10배일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 정말로 많이 법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으면서 공무원일 때는 엄청난 권한을 휘두를 수 있고 권한과 권력을 누리고. 네, 그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엄청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이 더블로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엄청난 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을 언론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도 반대다. 이렇게 프레임을 짤 텐데 당연히 검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있는 거죠. 예. 또나 민주당의 태도인데 아까 맹 기자 브리핑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 분립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넘기고 기소권만 갖는 이런 분리에 대해서는 다 찬성한다. 다만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게 민주당 반응이었잖아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지방선거 같은 것에 미칠 영향을 따지는 건데 그런 영향 따지다가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 요모양 요꼴이 된 네네. 거예요. 필요한 개혁이면 그야말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밝혔는데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돼요. 필요한 건 해야 되고 아니면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그때부터 다른 수를 놓기 시작하면 개혁도 안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앞뒤 재지 않고 필요한 일이면 해야 돼요.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이 검찰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검찰이 한 손에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 이 사또 재판 같은 걸 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또 재판이요? 네, 사또 재판. 원님 재판은 뭐냐면 원님이 음. 이 형사 재판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요 부하들 시켜서 잡아오라고 그래요. 자기가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 잡아오죠. 자기가 직접 조사를 해요. 근데 사실 잡아왔으면 많은 걸 물어봐야 되는데 네. 묻고 싶은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또 입장에선. 잡아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범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잡아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묻는 말이 아주 간단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한마디밖에 없어요. 아 그거 많이 듣던. 그렇죠. 예, 뭐 드라마 사극 속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저는 정말 억울하잖아요. 제가 네. 만약 잡혀오면 네. 아닙니다. 사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억울하고요. 알리바이도 있고요. 그러면 사또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청하는 게 아니라 죄질이 나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주리를 들라 그러죠. 네, 혼내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잠깐만 혼내주면 금방 범인이 되거든요. 이 구조를 깨버리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이겁니다. 왕이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하고 그러면 얼마나 편리하고 또 뭐 검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악을 일소할 수 있고 이렇게 좋지만 그런 시절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정말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있어도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군처럼 일해줄 공무원들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개인적인 욕심이 앞설 수도 있고 때가 탈 수도 있으니 이해관계가 있고요. 근데 권력은 최대한 나눠야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란 기관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니 쪼개는 게 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 정치권은 국회는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이재명 부부를 봐주기 위한 거다. 문재인 정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다.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무리 검사 출신이지만 과도한 발언이고요. 죄가 있으면 물어야죠. 그건 누구라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민주당이 제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좌고우면하면 4년
11개월 동안 좌고우면하다 마는 건가요? 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취임식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취임식의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BTS의 공연은 없는 걸로 됐습니다. 없는 예.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타임 테이블로 말씀을 드리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10일 0시에 보신각 타종 행사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당선인은 오전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이어서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취임식 본식이 거행됩니다. 그리고 오후와 저녁에는 주요 인사와 외빈을 위한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네. 국민의 취임식 참여 신청도 받는데요.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별도 페이지가 개설이 됐거든요. 14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초청 여부는 29일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할 거란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 어떻게 돼가나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습니다. 네. 그 회동의 결과에 따라서 아하.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라는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슬로건이야 뭐 사실 행사 끝나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나간 말이 되기 쉽죠. 왜냐하면 그 전에 취임식을 정상적으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취임할 때 슬로건을 기억하는 국민은 없죠. 별로 없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호 안에 담긴 국정 운영의 기조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뭐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고 다시 시작하니까 새로운 것도 새롭다는 거 좋고. 좋아요. 근데 그 새로운 나라가 국민의 나라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새롭게 만든다는 것인지 이게 없죠. 슬로건은 원래 짧게 표현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는 또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거보다 궁금한 게 박근혜 씨가 참석한다 이것도 네.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할까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혼자 독점적으로 그냥 분석 관측을 해보면 네네. 친이계가 많잖아요. 많죠. 윤석열 정권에.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5월 10일 0시 지나자마자 바로 대통령 권한이 생겼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취임식에 부르지 그럴 수 않을까라고 있을까요? 관측해 보는데 하여튼 그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쓸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전직 대통령들의 참석도 궁금합니다. 관전 포인트네요. 자,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 가보겠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을 맞아서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네, 어제가 이제 성주간 첫날인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로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대규모 미사가 거행이 됐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 광장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채운 거는 2년 만에 볼 수 있는 광경이었고요. 예. 교황은 미사에서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복음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치 좀 러시아를 염두에 둔 발언인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리고는 이제 미사가 끝나고 삼종기도 후에 무기를 내려놓고 부활을 맞아서 휴전을 하자. 그러니까 다시 싸우기 위한 휴전이 아니라 네. 이 협상을 위한 휴전을 하자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교황님이 애타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절 이렇게. 휴전 예. 고맙습니다. 일단 그 휴전을 해놓고 네. 회담이라는 건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회담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회담 기간 동안에는 일체 전투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회담이 깨지면 그때 네. 가서 다시 총을 쏘더라도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회담을 하면서 딴 쪽에서 그렇죠. 싸우고 있었죠. 네, 그렇죠. 학살을 그래서 하고. 네, 제대로 된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근데 참 중요한 일주일 또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러시아가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는 만큼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의문인데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인 5시부터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의 교육기관을 900곳 이상을 파괴를 했다. 아하.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족 운동가를 학살을 해서 말과 언어까지 없애려고 한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전쟁을 10년 넘게 준비를 했다. 또 한국은 50년대 전쟁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 뭐 이렇게 언급을 또 했고요. 또 러시아가 변화하도록 국제사회가 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을 지금 연설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이게 지금 그 미국까지 나서 우크라이나에 뭐 무기 지원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우리 보십니까? 정부가 거절했죠. 네,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거죠, 잘한 그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요구지만 네, 한국이 네.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그러게 되는 말이에요.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이거 정말 무기 지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한국이 정말 다 했냐 노력을 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점도 보여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균형을 잘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무기 지원은 함부로 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가 뭐 러시아 군인이든 누구든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번 더 연설에서 이 네. 군사 장비가 필요하다. 한국한테 도와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네. 지금 5시에 있었던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상당히 근데 그 이 살상 민감한 무기를 부분이죠. 지원하는 부분은 진짜 숙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5시 브리핑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맹현균 보도국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 초이스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나 돌아갈래. 이 유명한 영화 대사 아시죠? 나 돌아갈래 이 명대사죠. 네, 예, 갑자기 영화 박하사탕.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하사탕에 나왔던 유명한 영화 대사인데 네. 실제로 시간을 거스르지는 못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서 법정 나이와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소위 말하는 네.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 익숙하게 쓰고 있기는 하지만 네네. 복잡한 건 사실이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머물던 시기를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시간으로 존중을 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데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나이에서는 같은 시기를 0살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이 통일이 현실화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최대 2살 어려지게 되고 네. 저도 20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법제처는 만나이 통일안이 다음 해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개정안을 마련해서 네. 국회에 제출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려지고 말고 뭐 2살 정도는 이제는 뭐 그냥 별로 개의치 않는 입장인데 그쵸? 네. 어쨌든 그 뭐 코리안 에이지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마이 코리안 에이지 이즈 뭐 이러면서 설명하고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고 복잡해요.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뭐 저도 돌아갈 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네.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찬성하는 바이긴 한데 20대로 가고 싶군요. 네. 예, 누리꾼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한 누리꾼은 이제야 내 나이 제대로 찾았네라고 네. 적었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우리 아기가 21년 11월생인데 태어나자마자 한 해 지나서 2살이다. 너무 헷갈리고 이상했는데 잘 됐다. 완전 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년은 만 나이로 혜택 보고 연장자 우대하는 혜택은 한국 나이로 하는 시대. 이제는 끝내야지라고 말하는 누리꾼도 있었고요. 네. 또 30대에서 20대가 됐다. 저 같은 사람이라던가 40대에서 30대가 됐다고 좋아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혹시라도 연금 늦게 타는 건 아닌가 걱정되네. 라면서 예. 나이를 세는 방법이 바뀌었을 때 생길 혼란을 우려하는 누리꾼이 있었고요. 네. 글쎄 살면서 나이 갖고 불편한 거 모르고 살았다. 정신없을 것 같은데? 라거나 또 지금 시국에 이사 가고 나이 세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나? 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물가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사회 통합이라든지 그쵸.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들이 잘 풀어나가야겠죠. 자, 다음 소식은요.
네, BTS는 과연 병역 혜택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는데 네, 확실하게 이렇게 결정이 나질 않으니까 네. 예, 혹은 누가 결정을 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금 끌리고 있는 상태에서 BTS 쪽에서 지금 얘기를 먼저 꺼내게 됐죠. 네, 예. 앞서서 뭐 5시 브리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BTS가 정치권에 소환되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이슈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서 대책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의 통과가 잠정 보류된 이후에 이번에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 측에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네. 이진영 하이브 CCO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미국에서 열린 BTS 퍼미션 투 댄스 더 시티 라스베이거스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CCO는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멤버들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면서도 멤버들의 의지와 다르게 2020년부터 병역 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결론이 나는 시점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멤버들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로는 앞으로의 계획을 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BTS의 맏형인 멤버 진은 1992년 12월생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에 입대를 해야 했는데요. 지난해 6월에 문화 훈 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서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이 됐고요. 2018년에 BTS가 한류와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최연소로 화관 문화훈장을 수혼한 네네. 이력이 있습니다. 덕분에 방탄소년단이 입영 연기를 신청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멤버 진의 입대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네. 누리꾼들 찬반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스포츠는 아시아에서 상 받아도 면제인데 대중음악은 아무리 큰 영향력을 발휘해도 면제가 안 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견과요. 남들 다 가는 군대인데 면제는 너무 큰 특권이다라는 의견이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클래식이라던가 네. 예, 이런 그 아트 쪽으로 가서는 또 면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게 대중음악 쪽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이전부터 BTS가 밝혀왔고 불확실한 상황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좀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또 손실보상 기준 강화 공약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50조 규모의 추경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약속이어서 공약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하지만 당장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해서 4.1%포인트 오르면서 10년 3개월 만에 4%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치솟는 이 물가가 추경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또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추경도 편성해야 하는 이 딜레마 윤석열 정부가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제 전문가인 최입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경제 공약 딜레마와 함께 당내 검찰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대해서 함께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입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입입니다. 네, 선거 전에 네. 선거 기간에 한번 뵙고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뵙게 됐습니다. 경제 관련 현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자, 이분의 발탁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 윤석열 당선자가 이 대선 기간 동안에 경제에 관련된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질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철학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국정 운영 방식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인물로 그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추경호 후보자를 이제
내세웠는데 솔직히 이분 경력이 이제 평생 그 기재부 공무원을 하셨죠. 그리고 네. 이제 금융 쪽에서도 또 두각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금융정책국장을 하시고 네. 기재부 차관을 하시고 국무조정실장을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 2번을 하시고 지금 이번에 인수에 들어가셨는데 근데 이분 그냥 제가 평가를 한다면 일 잘하시는 공무원이에요. 음흠. 근데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공무원은 특별히 자기가 어떤 그 국정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정부가 이제 들어오는 대통령이 어떤 국정 철학을 주면 그걸 잘 실행하는 네. 게 이제 공무원의 역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긴 한데 뚜렷하게 어떤 철학을 가진 것을 주신 적은 없어요. 제가 본인의 보기에도. 색깔을 가지고 본인의 예.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뭐 국민의힘 당에 있다 보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 네. 이제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알겠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저성장, 양극화, 그다음에 우리가 기후 위기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산업 대전환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냥 일은 시키면 잘하실 분인데 지금 뭔가 평가를 하기에는 데이터 자체가 별로 없다. 없는 거죠. 예, 네, 근데 예. 이제 지금 국정 철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 캠프 때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분이 만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장 2차 추경이 관건인데 예, 추 후보자가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예, 이 자칫 이제 막대한 재정 투입이 최근에 이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우려가 담겨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하신 그 진행자분께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 말씀하셨는데 네네. 진짜 딜레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가 운영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뭐 양극화, 저성장, 뭐 무역 갈등, 기후 위기 막 이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단순하게 과거에 우리가 나왔던 해법으로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 문제들이 막 융합돼서 섞여지기 때문에 해법 역시 뭔가 새로운 융합 해법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솔직히 저도 뚜렷하게 찾지를 못하고는 있지만 네. 아무튼 이런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맡은 추경호 이제 후보자가 민간과 시장을 되게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기본적인 말씀하셨는데 그 뒷받침에는 항상 우리가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과 민간이 하는 건 기업이나 뭐 일반적으로 이제 다 시장에서 알아서 작동되는 거고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 정부의 역할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정부의 역할은 얘기한 적이 지금 제대로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추경도 해야 되고 물가도 잡아야 되고 이 딜레마를 어떤 식으로 할까? 이거를 시장에 맡긴다? 아니거든요. 어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요.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할지, 금융 정책을 어떻게 할지,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네네. 지금 그런 그림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네.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수지는 항상 그 계속 흑자를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기초적인 어떤 체력은 펀더멘털은 네.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시장의 역할만 믿을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좀 이번 청문회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당선자가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 지원금을 문재인 정부가 지급한 400만 원보다 더 늘려서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이 나왔었단 말이죠. 예.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병행해서 지급하는 방식,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나와서 아마 자영업 그 손실보상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돈 주고도 욕 얻어 먹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부족했던 것을 어떻게 만회를 해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고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희망적으로 본다면 이번 1분기로 종료가 되면서 이후에 어떤 손실보상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을 잘 해결을 하고 문제는 지금까지 빚으로 버텼기 때문에 이분들의 빚의 이제 상환 압박이 커집니다.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인수위 쪽에서 나온 것이 이것을 재난 지원금을 줘가지고 네. 해결한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이걸 골고루 주기보다는 더 어려운 쪽에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또 선별하는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추경안이 나오면 민주당 역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정부와 함께 이걸 논의해서 네. 보다 우리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인수를 하는 이런 인수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 정부가 현 정부에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점을 국민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받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야만 한다. 네. 라는 그런 거에 좀 강조를 해서 이런 발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번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굉장히 그 무역 수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 좀 고전을 했었고요. 네. 그게 좀 나아지려고 했는데 일본 수출 규제 같은 문제들이 터지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짜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뭐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졌다랄지 빚이 많이 늘어나서 문제다라고 비판하는 건 그거는 적절한 비판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그 코로나 위기 그 수많은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지금 끊어가지고 비교한다라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심지어 이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도 그 제시를 안 하면서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할 것 같아서 안 한다라고 단정짓고 그렇게 이제 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인수위가 다음 정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거대 야당 172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협치를 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자세를 안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 정부에 대한 어떤 비난에 가까운 이런 그 평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면에선 민주당이 원하는 협치를 위해서 좀 우리가 손을 내밀 테니까 잡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과 또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딜레마들 이거 이제 풀어나가는 게 새로운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일단 추경을 저희 민주당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원인데요. 네.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인수위에. 지금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뭐 35조, 50조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산 잡힌 거 쓰고 있는 거고요. 지출 구정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일단은 여유 자금하고 국채 발행해서 일단은 재원을 마련하자. 그리고 진짜 지출 구조 조정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정권을 인수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쓰는 비용 국가 예산 중에 쓰지 말아야 될 거를 찾아내서 안 쓰면 됩니다. 네. 그리고 5월부터 내년 예산을 짜기 시작하는데 없앨 사업이 있으면 그때 검토해 가지고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지출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아껴지면 그걸로 국채를 상환하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조금 우리가 더 창의성 있게 해서 일단은 빚 얻어 쓰고 나중에 아낀 돈으로 갚으면 되니까 일단은 급한 추경부터 하자라는 거고 이거를 지출구조정으로 재원 다 마련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인수위에 이런 내용들이 제안이 된 건가요 지금? 제가 이제 비대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고 뭐 네네.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전달이 때문에 됐으니까. 예, 인수위에서 뭐 이런 부분 좀 같이 머리 맞대고 또 추경 때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또 다른 딜레마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냐, 민생 안정이냐, 민주당 내 의견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이제 검찰 개혁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지금 내일이죠. 예, 의원총회 열어서 네. 예, 이것에 대한 어떤 최종 입장들 정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우리가 일단 한번 검찰에 대해서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검찰 제도가 왜 생겼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근데 이 경찰 제도가 생겼고 이 너무나 막강한 경찰의 권력을 통제하기로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검찰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옛날에는 그 경찰이 오히려 인권 침해도 많이 하고 너무 권한이 셌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지휘한다거나 영장 청구하고 뭐 공소 제기하고 형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의 일부를 검찰로 가져온 거죠. 근데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제 그 범죄도 지능화되고 뭐 더 커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검찰과 경찰이 거의 공조하게 되는 상황이 됐죠. 수사권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검찰 자체가 이제 또 너무 권력화 비대화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 공소제기권, 유지권, 형 집행권 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 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20대 국회 때 제가 패스트트랙 때 감금당하면서 네네. 그때 검찰 개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거고 그 중에서 경찰이 아직 수사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범죄 6가지는 검찰에가 일단 두고 경찰이 나머지를 수사를 다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자라고 이제 해놓은 건데요. 네네. 지금 이거를 해놓고 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인권 변호사인 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검찰에서 네. 너무 이 그 권한을 내려놓고 경찰에게 주니까 경찰이 이 범죄 피해자들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아직 인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작용을 치유하는 검찰 개혁 후속 작업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다 완전히 박탈한다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지금의 부작용도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의원총회에서 그러면 경찰에게 모든 권한이 갔을 때 수사권이 다 갔을 때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아마 내일 그걸 또 논의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검수완박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 원칙적으로 그 검찰의 권한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줄이는 네. 건 맞지만 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함께 진행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권의 정상화라는 것이 워낙에 힘든 일이고 요원한 일이고 지금 예. 또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작용을 위해서 부작용을 조심해야 되고 부작용이 그렇죠.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예. 예. 앞서서도 그 처음에 또 진행자분께서 이것도 딜레마라고 하셨어요. 진짜 네. 딜레마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70년간 가져온 우리의 검찰 사법 체계 제도가 있는 거고요. 네. 이거를 하루 아침에 바꾸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20대 국회 때 했던 게 저는 1차 검찰 개혁이 진행이 된 거고, 네. 그러니까 6대 범죄 빼고 나머지를 일단은 수사권을 기소권과 분리시켰던 거고, 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오면 또 치유해 가고 그러면서 나머지를 진행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네네네. 하루 아침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네. 거죠. 예. 자, 채널A 사건 연루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이 예. 박범계 이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나서는가 하면 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최후 변론을 통해서 현 상황을 개탄하기도 했는데 자, 그리고 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 개혁이 이 민생 개혁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민주당의 전체적인 민주당원들의 여론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진짜 국민들이 지금 검찰 개혁을 막 간절하게 원하느냐, 그리고 네. 막 검찰 개혁의 어떤 검찰의 어떤 폐해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힘드냐, 뭐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 권력자들의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과
그 검찰 개혁 1차 검찰 개혁을 하고 나서의 그 수사에 대한 어떤 미흡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더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혁의 초점이 어떤 민생과 맞물려야 되고 그래야 국민들도 박수 쳐주는 검찰 개혁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먼저 우선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검수완박까지 가긴 해야 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가야 된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의총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한 일주 넘게 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네. 다 그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이제 해법을 찾아낼지는 내일 한번 또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저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네. 더 저보다 이제 이런 그 사법 체계 전문가인 의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일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네.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후에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정상화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찰 개혁의 어떤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근데 이 통과시킬 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지 않을 거거든요. 엄청나게 국회에서 큰 어떻게 보면 또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굉장히 국민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법안을 다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은 그거를 수용한다? 그럼 뭔가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들을 가지고는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수완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간이 앞으로 1년 또는 뭐 몇 개월 이렇게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사이에 절차적으로 경찰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고 그 권력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뭔가 만들어내면 그런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지금 대통령이건 다음 대통령이건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검찰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거는 저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인권 침해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건 이제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검찰도 고검장 회의에서 나온 말이 검찰의 어떤 수사의 중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합의를 하지 않고 밀어붙이식으로 검찰 개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보수 정당이 또 과반을 차지하면 그때 가서 또 힘으로 밀어붙여서 뒤바꾸는 수 있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어떤 그 발전적인 대화들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자, 이 검찰에서 지금 검수완박과 관련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검사장 회의하면서 검수완박의 반대 입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 후속 조치까지 오늘 이야기를 하겠다. 검찰에서는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검찰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거기에도 다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면 그걸 검찰총장이 다 수집하고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걸 이제 국회에 보고해서 의견을 그런 제시하거나 시스템이 해야 없는 되는데 걸로 보여요. 검찰이 지금 그걸 안 하니까 더 이제 강하게 검찰 개혁의 요구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서로 악수를 두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선순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해왔던 지난 2년간의 것을 어떻게 보면 반성을 하고 뭐가 잘못됐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를 보고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앞으로의 스케줄에 따라 검수완박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의 계획을 짜면 저는 그 부분은 국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도 네. 윤석열 정부도 그거를 따라오지 계속 않겠느냐? 거부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그 검수완박을 원하는 많은 지지자분들에게서 뭐 많은 연락을 좀 받으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뭐 어떻습니까? 문자 폭탄도 오고 뭐 네. 요즘은 심지어 막 전화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좀 어떤 얘기들 하시나요? 물론 전화를 안 받죠. 아, 그렇습니까? 문자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네네. 다 이렇게 차단되게 해놔가지고 예, 네. 그리고 제가 뭐 대부분 같은 내용이고 이미 뭐 언론이나 뭐 다른 뭐 이렇게 그 인터넷에 다 올라와서 네. 내가 알고 있는 보지도 내용이다. 않는데 보지도 네. 않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정치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면서 네. 우리가 항상 그 어렸을 때 정치 교과에서 배우면 다수결의 원칙이 되지만은 소수도 존중해야 된다는 네네. 얘기를 항상 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가 오랜 기간 동안에 다수결로 표결하면 그걸 날치기라고 표현했어요. 그 네. 이유가 그러니까 다수가 바뀌면은 법률이 매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법적 안정성이 해치고 국민이 피해가 갑니다. 그걸 안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항상 합의를 존중해 왔다. 그리고 진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어떤 결과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입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11일 성주간 월요일에 함께한 이기상의 뉴스공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